여러분 모든 날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원포럼 상임대표 이원덕입니다. 드디어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통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 소장 윤기석 소장님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된 수준과 뭐 과정에 대한 총평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뭐 최장 110일을 기록할 정도로 노사 간 대결이 상당히 팽팽히 맞섰는데요. 네. 그럼 매년 그 최저임금 논의 때마다 네. 이런 소모적인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결정 때는 뭐 경제 성장 전망치라든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취업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그 경제 지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뭐 매년마다 이게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이 상당히 노사 간의 합의가 어렵고 서로 이 주장만 좀 이렇게 좀 이 어거지성 주장만 하는 그러한 그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일단 2.5%론 9,86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비해서 2.5% 인상된 9,860원 시급 기준. 이게 이제 월급으로 하면 200여만 원. 그렇죠. 200여만 원 정확히 제가 여기 지금 계산을 못 해봤는데 200만 원 좀 넘죠. 그런데 이제 시급이 그래도 내년에도 만 원에는 미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노동계는 일단은 만 원, 그러니까 3.95%를 끝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한테 이제 9,920원, 그러니까 3.1% 인상을 제시를 했는데 3.1% 제시를 제안을 했다는 거는 3.1%를 받아들이겠다 이러한 뜻이었는데 민주노총이 1만 원이라는 이런 이제 상징성 때문에 결국은 명분을 내세우다가 실리를 잃은 셈이죠. 결국은 오늘 이제 뭐 상당히 그 절충 과정을 거친 다음이고 초반에 노사가 뭐 요구하고 제시한 그 최저임금 인상률은 굉장히 차이가 컸었죠. 요구율 격차가 26.9%에 달했죠. 그러니까 노동계는 26.9%를 제시한 반면에 그게 이제 시급으로 하면 시급으로 제가 따지질 않았는데 12,210원에 달했고 경영계는 그대로 동결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양쪽 요구율 격차를 보면은 26.9%포인트에 달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노동계는 27% 가까운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고 그러나 그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겠죠. 뭔가 그 인상률을 제시한 거에 근거가 있겠죠. 노사의 근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뭐 다들 그렇듯한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뭐 노동계는 뭐 글로벌 초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뭐 등으로 이제 노동자의 삶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인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제 처음에 26.9%를 제시를 한 거고 또 이 사용자 역시도 지금 뭐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인상된 율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7년 동안 보면은 뭐 한 48%, 뭐 47.5%인가 이렇게 올랐는데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올라도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임금 동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26.9% 포인트 두
노사 간 요구율 격차가 예. 그렇게 다 달했는데 이 협상을 계속 심의를 계속 거듭하면서 노동계 요구율이 막판에 이제 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1만 원이니까 3.95%거든요. 예. 이러면 26.9%에서 3.9%면은 한 뭐 23%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어거지성 그 요구율이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보여준 셈이죠. 이제 경영계는 그나마 이제 뭐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가 이번에 2.5% 인상으로 결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경영계도 처음부터 뭐 이제 동결을 주장했다는 거는 그 중소 상인이나 기업들이 어려운 그런 측면을 이제 대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제 경영계도 이렇게 합리적이었다면은 아니죠. 합리적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다면은 뭐 처음부터 이제 사실 2% 전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노동계도 물론 한 5%나 뭐 네. 4%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한쪽은 그냥 동결로 처음부터 주장을 하고 한쪽이 26.9%로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이제 터무니없는 요구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 저처럼 이제 기업의 임금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예. 굉장히 높게 요구하고 예. 사용자는 대단히 낮게 예. 제시를 하고 예. 그래가지고 협상이 진행되는 이런 식인데 예.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뭘까 이제 시장임금이 아니고 예. 이게 한번 결정되면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임금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예. 최저임금 이하로 만약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결정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시장임금이 아니고 법에 의한 강행임금, 강제임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협상하듯이 예.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이 결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이 결정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그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라든가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뭐 노동 생산성, 소득 분별 이거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이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 매년 그 최저임금 심의할 때도 이러한 그 각종 경제 지표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공익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서로 노사 간의 요구율을 이렇게 이 요구율 격차를 줄이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노사 간 이 협상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계속 차수가 거듭될수록 요구율을 이렇게 서로 좁혀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이제 어떤 객관적인 그 지표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이거를 토대로 해서 노사 간의 이제 요구율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 이걸 지금 이 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사 당사자가 거기 참여하고 그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양쪽으로 오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도 좀 보면서 정부 눈치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금 저 그 매년 이 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은 이제 지난해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기다가 이제 더한 데다가 그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산출을 했습니다. 근데 또 2021년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기다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또 더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년 왔다 갔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그 만들 때는 2018년치 그 결정할 때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주요 고려 대상이 안 됐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확대를 통한 어떤 경제 성장 그리고 뭐 소득 격차.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주요 정책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건 또 그 전역 그러니까 이제 그때 16.4% 인상으로 16.4%가 이제 인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 노사가 매년 이게 이제 이 정부의 이런 일관성 없는 이런 그 결정 기준이기
결정 기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르고 보자. 이런 심리가 이렇게 발동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이러한 저 위원회 구성도 좀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저 어떤 산출 방식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 해에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노동계에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초년도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16.4% 사실 지나치게 많이 올렸죠. 그 해는 아마 뭐 노동계가 승리했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다음에 쭉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불가피하게 확 떨어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 최저임금을 뭐 두 자리 숫자 아니면 이렇게 막 올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결정 시스템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결정 기준을 좀 뭔가 합리적 기준에 관한 뭐 사회적 합의라 그럴까 전문가의 합의라 그럴까 이 정권과 관계없이 증거 지표를 좀 만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뭡니까 근로자들이 그 영세기업에 이렇게 이제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이나 영사업에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이 사업장에 상당히 많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그 기업 규모로 볼 때 상당히 이제 영세기업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뭐 16.4% 뭐 또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또 10.9% 그래서 두 해에 거의 뭐 30% 가까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는 뭐 2.57%라든가 뭐 이러면서 이제 확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게 그게 그 해에는 어느 정도 막힐지 모르지만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부에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다 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런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자기네들 그 요구를 이렇게 이제 관철시키기가 이렇게 뭐 노동계도 결국은 우리 저 국민의 한 구성원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만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실 결정 시스템 이런 거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노사가 이제 주장이 뭐 이렇게 서로 달라가지고 일치가 안 되면 공익위원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공익위원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얼마였죠? 9,920원인가? 9,920원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민주노총이 안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것은 9,860원으로 공익위원이 제시안보다 더 낮게 결정됐죠. 그래서 이런 거 봐서는 사실은 노동계도 좀 이런 과정에 대한 결정 뭐 기준과 과정에 대한 이번을 계기해서 뭔가 조금 평가와 뭐 반성, 새로운 어떤 모색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이제 그 왜 9,920원을 민주노총이 이제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노총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9,920원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해를 본 계층은 결국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그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920원을 받아들였으면은 결국은 투표에서 9,920원이 뭐 통과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됐었는데 그 60원 시간당 60원이 그냥 깎여 나간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의 어떤 명분 때문에 이거는 노동운동이 어떤 그 이 경제적 어떤 그 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이거보다는 아직도 자신들의 어떤 그 이 투쟁이라든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대명분 이런 걸 통해서 최저임금 사업장으로 이런 게 아직도 이러한 그 행태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 최저임금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민주노총 목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목리를 부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게 이번엔 뭐 실패를 했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손실 피해를 준 셈이죠. 준 셈이죠.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서 뭘까 뭐 고려사항이랄까? 예, 예. 9,860원 결정고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9,860원. 내년도 9,860원이요. 예. 그게 이제 뭐 경제 성장 전망치에다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다가 물가 성장 전망치에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뭡니까 기업의 어떤 그 지불 능력이 이제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7년 동안에 48.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이 이제 올랐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으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 뭐 물가 상승률 거기다 이제 뭐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뭐 이렇게 이제 한다든가 이걸 매년 이렇게 해왔으면은 올해도 뭐 한 4~5%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때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정권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왔다 갔다 되다 보니까 올해 이 4%대로 올렸다가는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넘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점이 고려가 돼서 2.5%로 그냥 좀 그 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사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그 안보다도 낮게 결정이 된 셈인데 그렇죠? 아니죠. 공익위원이 9,920원 공익위원 안 그거는 노동계 아니죠. 노동계가 안 받아들인 거죠. 수정안을. 그러니까 노동계가 안 받아들였죠. 어쨌든 공익위원이 9,920원을 제시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안 받아서 결국은 사용자가 제시한 9,860원이 된 거죠. 결정된 거잖아요. 2.5%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덜쭉날쭉해서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말하면 정권의 어떤 모를까 뭐 성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또 달라져서 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히 클 건데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제 외국도 되게 그렇게 하지만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제 직접 그 최저임금의 심의에 참여하는 대신에 노사가 추천한 그 전문가가 위원회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서 공익위원과 함께 그러니까 어떤 그 각종 객관적인 경제 지표라든가 그 노사가 제출한 요구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그래야 이제 이렇게 뭐 싸움벌이도 매년 이렇게 이제 소모적 어떤 논쟁이나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숫자가 27명인데 노사 공익이 각각 9명씩 3분의 1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은 노사가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뭐 공익위원 중심으로 인원도 좀 줄이고 지금 27명도 뭐 한 9인이라든가 뭐 선진국서처럼 그런 식으로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 뭐 중위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 조금 뭔가 지표를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이제 중임금 기준으로 보면 62%에 달하거든요. 그럼 저 선진국 OECD 국가 G7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높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번에 아마 2.5%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요인도 좀 다 이렇게 감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 결정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바꿔 나가야 되고 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임금 최저임금 결정 관련해서 하나는 업종별로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생산성이 높아서 부가가치가 높은 데는 좀 높게 하고 또 영세 뭐
이런 쪽은 좀 낮게 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많죠. 예,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계는 이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는데 예. 특히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뭐 농업이라든가 음식, 숙박업, 예. 프랜차이즈 뭐 이런 이제 편의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이제 최저임금을 지키는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네. 그 현실을 감안해서 좀 차등 적용하자. 지금 사실은 저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한 1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2021년 기준 예. 한 32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이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영세 중소기업만은 우리나라 이제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곧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임금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나 표준임금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면은 최저임금이 이제 하지만 이제 낮게 설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낙인이 지킨다 최저임금 업종으로 이러면 오히려 불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문제도 또 제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차등 적용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또 이제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중 구조를 예. 뭐 고착화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죠.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우리가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예. 근로자에 대한 어떤 이제 예.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이제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어디에 일하든지. 예. 그런 이제 선진국에서 업종별 예. 그 이제 차등 적용을 두는 거는 예. 일단 최저임금을 정한 다음에 지불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왜 드리프트 웨이지라고 예. 옛날에 왜 스웨덴에서도 이제 이 웨이지 수익이나 드리프트. 웨이지 드리프트 같은 웨이지 드리프트 그러니까 이제 추가 임금을 주듯이 이 최저임금도 그런 식으로 지불 능력이 되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약간 최저임금보다 높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거는 최저임금보다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이제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나오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15%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15%라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굉장히 높죠. 15%의 근로자가 법정 강제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생산성이 낮은 뭐 영세자영업자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처음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도입할 때 제가 이제 배무기 돌아가신 서울대 배무기 교수님이 그 실무적인 전문가로서 참여해서 작업을 하신 걸 옆에서 배웠는데 이분이 뭐 초기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5% 정도 되는 게 처음에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하신 걸 봤는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5% 내외 아닙니까? 그저 미만율이. 근데 우리 15%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임금을 올릴 때 보면 이제 이 산업 합리화 차원에서 이게 사실 저부가치 산업들이 어떻게 정부에서 그 이제 이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이 저임금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산업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했다가는 사실 경제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이 정부나 뭐 노동계나 사용자나 다 이게 지금 이 고민인 게 지금 15% 최저 그 임금 미만율이 15%나 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또 전체 우리 저 최저임금 취지에 좀 맞지도 않고 그렇다 차등을 안 하자니 이렇게 이제 이 최저임금 그 저 사업장 은 또 이렇게 이제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 이 좀 미만 사업장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사업장 때문에
최저임금이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한 또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이번에 아마 2.5%밖에 못 올린 것도 아마 이제 최저임금 그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사업장들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 억제된 그런 효과도 좀 얻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그런 면이 있네요. 예. 어떻든 그 문제도 우리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몇 %의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는 대체로 이제 영세자영업자 그 부분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몇 %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강제적 임금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게 적절할지 이게 너무 높으면 이제 차등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그렇습니다. 대체로 선진국은 5%, 뭐 10% 이상 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15%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세자영업자들이 악소리 나서 차등화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업종별 차등화가 아니라 지역별로도 뭐 물가라든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역별로도 차등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지역별 차등화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미국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뭐 이제 이 여러 주별로가 하나의 국가, 우리나라의 국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일본도 이제 지방 분권화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좀 약간 좀 사정이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권이 이제 활성화한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이제 지방 소도시와의 어떤 그 이제 업무 강도 그리고 이제 사업주 지불 능력이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차등을 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하루 생활권 아닙니까? 뭐 일본만 해도 이게 길쭉해 갖고 사실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뭐 현이라 그러나요? 그 다 이렇게 이제 이 약간 그 특색이 다 다른데 이게 이제 하루 생활권인데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이 만약에 차등이 된다면은 이제 지방 소멸 현상이 이제 가속화할 그런 저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저 우리는 만약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광주 공장도 있고 울산 공장도 있고 뭐 이제 아산 공장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최저임금을 따로 했을 때는 그 같은 공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또 이제 이 저것도 그 뭐라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에 이 지위라든가 임금 그런 부분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현대자동차야 뭐 근데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 왜 LG 같은데 뭐 매일 최저임금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 수당 같은 거 이런 걸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많아서 실제로 받는 임금 기본급은 이제 최저임금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적용이 그 선상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기업도 상당히 뭐 있는 걸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뭐 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왜 우리 이 지자체가 왜 다른 지자체보다 뭐 임금이 낮냐 이런 거 이제 시비를 붙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국민 통합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저해가 우리나라는 또 이 뭐라 그러니까 사촌이 무슨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배가 뭐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래서 아마 그 노조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임금 지역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나. 지역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사정을 네. 감안하면 예. 적절하지 않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저는 약간 이런 것은 어디에선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예. 수도권 역시 이제 지방에 비해서는 주거비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예.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를 반영하는 예.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예. 예. 이런 걸 아마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싱가포르 같이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뭐, 예. 예. 뭐 공공주택을 뭐 많이 확보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이렇게 제가 얼핏 자료를 보면은 예. 이제 뭐 1인당 GNP가 가장 예. 낮은 예. 그게 지금도 맞을지만 강원도라든가 예. 전북 지역이라든가 그 이제 기업이 좀 적은 지역에 예. 거기가 지금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뭐 싸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그쪽에 이제 해당된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지역이 임금이 이렇게 적게 받아야 되느냐 또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지역별 차등 문제는 아주 뭐 여러 가지 그 뭐 지역 간 감정도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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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국민정서법하고도 그렇습니다. 관련이 될 예. 수가 예.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면 외국인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느냐. 예. 예.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예.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외국인 그 가사 도우미 문제가 예. 요즘 예. 핫한 이슈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다가 이제 도입을 한다는데 실제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육아 부담을 이제 덜기 위해서는 값싼이라는 그 인력이 필요한데 네. 결국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미얀마라든가 이런 저임 국가의 여성을 들여다가 하면 이 차등 임금을 지불하면서 하면은 좀 이거 우리 그 저 육아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 부부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그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건비 부담을 이렇게 이제 덜기 위해서 외국인 네. 인력을 들여오면은 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그 애초 취지를 이제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야. 외국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빚어낸 이제 노동기구 ILO 국제노동기구의 차별 금지 협약에도 이제 위배되고 이러한 그 국제 기구로부터의 어떤 뭐 견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또 여성단체니 뭐 시민단체니 이런 데서 뭐 외국인 또 근로자의 권리 이런 거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이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본의 어떤 연수생 제도라든가 네. 뭐 싱가포르가 그게 처음에 도입된 게 1960년도인가 뭐 그때 예. 도입이 됐다는데 네.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게 감안해야 될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 결정하기는 쉽지 않고 도움이 이 저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정책 담당자들이 그런 걸 다 좀 감안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뭐 업종별, 지역별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금 바꿔는 이제 차등 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라는 주장의 배경에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 지불 능력, 기업의 이제 영세업자들의 지불 능력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뭐 합리적이라는 것이 어떻든 우리 경제 역량에 맞는 수준으로 전문가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뭐 그런 말도 돌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말. 결국은 우리 이제
이 최저임금 결정할 때 보면은 네. 뭐 나라의 큰 노사 간에 무슨 뭐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춰지지 않습니까? 예. 매일 뭐 붉은 머리띠 매고 뭐 예. 뭐 저 또 총파업의 주요 이슈도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 그러고 민주노총에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볼썽사납고 이런 행태를 좀 지양을 하고 어떤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뭐 27명씩 때려 몰려가서 이렇게 이 그 최저임금 심의장에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이런 거보다는 예.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뭐 인원도 좀 뭐 줄이고. 뭐 일본은 뭐 15명이라 했지만 뭐 또 영국은 9명으로 하고 뭐 이러듯이 한 9명 전후로 10명 전후로 해서 좀 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노사 당사자들은 거기서 빠지고 예. 거기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예.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최저임금 뭐 결정하는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자꾸 이 결정 책임을 노사 쪽에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정부가 이 최저임금에 대한 그 인상에 대한 그 부담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질 수 있는 그러한 저 용기도 좀 갖고 이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좀 최저임금을 노사 쪽에 결정에 이렇게 협상에 맡기다 보니까 맡긴다. 예, 협상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최저임금은 뭐 협상 과정이 아니라 예, 예. 정부의 어떤 정책 과정, 예. 그래서 그리고 전문가의 그렇습니다. 예. 어떤 뭐 판단, 그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결정 기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예. 뭐 확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그래야 됩니다. 그거 예. 저렇게 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